울산저널 시민방송 시민포럼에서는 네 번째 주제로 강주형 일자리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강주형 일자리란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복지, 보육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협약 체결이 2019년도 1월 31일 날 투자 규모 7천억 원, 연 10만 대 생산 규모, 직접 고용, 1,000여 명 예상, 향후 부품 공장의 추가 유치, 관련 기업의 간접 고용 효과 등을 추산해 약 1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전망합니다. 또 노사 민정이 결합하여 저성장, 저고용 시대의 해법이자 적정 임금으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는 의의가 있다고 정태호 일자리 특보는 말합니다. 울산저널 시민포럼에서는 울산시 노동정책특보 정창윤님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정책국장 김정아님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울산 시민의 궁금점을 풀어보고 울산 시민들의 담론을 형성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기자 박현미라고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강주형 일자리가 울산의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토론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강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통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강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핵심 쟁점으로 노동계에서는 자동차 임금의 상한선을 정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연봉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지자체 정부가 노동자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체감소득을 높이겠다는 발상인데요. 그럼 주거, 교육, 보육에 대한 금액을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애매모호한 얘기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창윤 특보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거는 아닌 관계로 언론 보도나 광주의 협약 내용을 보면 전체 환산하는 연봉 3,500만 원 44시간 주당 44시간 기준으로 연봉 3,500만 원이고 임금 외 비용 그러니까 주거, 교육, 보육에 대한 부분이 아마 지자체 한 700 정도를 얘기를 하면 사실은 합산하면 4,200만 원이라고 일단 보도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가고는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임금 상한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고육지체가 아니냐. 제조업이 지금 전반적인 저성장, 저고용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이들의 제조업의 리턴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5년간 저게 광주 안에서 아마 논쟁을 하고 그 갈등을 겪으면서 아마 이제 최근에 타결이 됐는데 이 이후의 전망은 저도 모르겠고요. 현재로서는 하여튼 그 질문에만 답하면 현재로서 한 4,200만 원인데 제조 평균 노동자 임금 초임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이 한 3,350 정도로 지금 그 통계청에서 발표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초임으로는 너무 작다라고 얘기하지만 평균 어떤 제조 평균으로 보면 그거를 상회하는 초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현대자동차에 지금 초임으로 입사를 갓 입사하신 분이 받는 연봉을 생각하면 4,800에서 한 5,000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논쟁거리는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상한선을 정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라는 문제는 저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좀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금으로 한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고 관련하여 노동계의 반발에 대한 입장 정리를 김정아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일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나 교육, 의료 이런 지원은 지금 현재 국가가 전국적 차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저희가 볼 때는 2021년 3년 뒤에 완공이 되는데 그때 이제 주 44시간에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실 5년간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그러니까 총 한 8년간
근로 조건이 주 44시간에 3,500을 책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좀 일단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최저임금이 현재 올해 2019년도에 8,350원입니다. 대략 175만 원 정도 월 급여를 받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셨기 때문에 3년 뒤에 대략 1만 원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한 연봉 2,5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뒤를 상상을 하면 사실은 한 4천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총 8년 정도의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지금 저희가 뭐라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현재 3,500만 원을 상회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만드는 일자리의 질이 최저임금 수준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점쳐지는데 이런 일자리를 국민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단체별 유예 조항이라는 게 실제 노동 상권을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실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너네들은 노동 상권 너희들에겐 주지 않겠다. 이런 요구로 이렇게 저희는 들리는 거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그 노동 기본권을 빼앗는 정책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진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기존에 정부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공공 영역에서의 시장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을 운영해 왔는데 이제 정부가 일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공공 쪽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 영역에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민간 시장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워낙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근데 자동차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이 영역에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서 경쟁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 현대자동차가 현재 이 신설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가 여기에 대한 자기들이 그 설비나 연구 영역이나 이런 걸 해서 직접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정도 발빠르게 민간을 쫓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국민 세금을 들이고 실제로 국민 세금을 들여서 이후 골칫덩어리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재원과 관련해서도 현재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한 7천억 원 수준이긴 합니다만 광주시가 590억 원이고 현대차가 534억 원이고요. 그 외에 펀드로 1,676억 원을 조성한다는데 현재 펀드와 관련해서 전혀 기금 모금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4,200억 원은 그 산업원액이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재원도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이게 지금 국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현대가 176만 대를 생산하고 있고요. 기아 자동차가 158만 대 해서 한국의 전체적인 자동차 생산의 생산 능력 대수 자체가 466만 대입니다. 근데 데이터상으로 지금 이 도표상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2019년대 지금 365만 대로 100만 대의 여유 시설이 남아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만 대의 매출이 줄면서 지금 부품사가 줄도산할 위기에 있는데 경채 시장도 줄고 있고 근데 10만 대 추가 생산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계속 물음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 변화의 지각 변동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서 상당한 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 이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요다도 지금 기존 라인업 검토하면서 부진 모델은 퇴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M은 현재 공장 7개를 폐쇄했고 지금 14,700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게 다 2018년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포드도 2018년도에 현재 12조 3천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하고 전 세계 7만 명의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 있고 등등등 전 세계적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난 지각 변동, 주로 구조조정과 인원 감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 공급 과잉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추가 자동차
공장을 신설하는 게 맞는가라고 해서 저희는 이거는 공멸이고 국민 세금을 이런 데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그 기득권이고 고임금 노동자들의 자기 밥벌이를 하는 그러니까 밥그릇 챙기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시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가, 즉 수익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000cc 미만 경영 SUV 완성차 공장 생산 단가는 판매 단가가 1,500만 원이고 작년 경차 시장에서 13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현대차에서 경영 SUV 신형을 2021년부터 10만 대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형차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투자금 7천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이 가능할지 생산 차종에 대한 단가가 적자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학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것도 도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 한국의 연도별 경영차 내수 판매 현황입니다. 지금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21만 대 생산이 지금 2018년대 13만 대로 지금 감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마 그 기아 자동차의 동이오토 모델이 수준의 공장이 생길 거라고 예견이 되는데 동이오토 공장이 소형차와 소형 RV를 위탁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인원 현황 지금 현재 동이오토가 23만 대를 이제 양산하고 있고요. 인원이 한 1,448명 사이즈인데 직영이 한 172명이고요. 하청업체가 한 1,276명으로 이렇게 외주 위탁을 하는데도 여기도 이제 또 다른 직영과 하청으로 지금 구분이 돼 있는 상태고 현재 동이오토의 신입사원의 연봉이 신입은 3,800에서 성과금 미포함했을 때 3,300만 원. 아마 지금 제기되고 있는 금액하고 급여하고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은 경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 차종을 투입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도별로 제가 또 이 매출 현황을 갖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단기 수익 수준이 한 20억, 23억 정도 평균 데이터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 신제품 개발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소비자 요구는 날로 변화하기 때문에 최소 4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차가 직접 관여하지 않을 때 그 비전문으로 지금 인식되는 광주광역시가 어떻게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공장 설비 투자 그리고 일정한 생산 규모와 수억이 동반되는 독립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서 지금 동이오토 수준보다 못할 건데 이게 한 23만 대 사이즈고 거긴 10만 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수익이 더 떨어지는 공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갈 수 있을지 다시 물음표를 던집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해서는 많이 어둡다라고 많이 정리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주시는 경영 관리 책임을 어떻게 짊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삐끄린 산단 19만 평에 들어설 강주 완성차 공장은 1대 주주로 강주시, 2대 주주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새롭게 개발한 경영 SUV 생산을 위탁하고 차량의 판매 역할을 할 뿐 경영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주시가 법인을 만들어 경영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실험이기는 하나 기존의 기업 운영 문화나 경영 마인드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부분 정창윤 특보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광주시도 아니고요. 시에 아직도 계시잖아요. 아니 시라고 해서 자치단체가 다르고요. 저 아무도 이거 해보지 않은 일이고요. 광주시가 전문가들도 저도 찬성이나 반대 입장이 아니에요. 다만 광주시가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을지언정 저것이 성공할 것이다라고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상당 부분이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제조업의 어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지금 설비가 과잉 투자됐다. 민주노총이나 현대차 노조가 얘기했듯이 군산 같은 경우는 GM이 철수하고 난 빈 공장에다가 하라는 얘기들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광주에서 저런 부분이 진행이 됐는가라는 것은 핵심 문제는 저것이 경영이 성공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왜 주목해서 보는가, 전국에서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됐던 배경만 제가 설명할 수 있다면 이런 걸 겁니다. 아마 이때까지 일자리 문제를 기업이 투자를 해서 만드는 어떤 이런 개념에서 노조와 노사가 노사정이 일정 정도 합의 틀을 통해서 끊임없는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의 새로운 어떤 그 제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형태로 진행됐다라는 부분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핵심 이유인 거고요. 그 이후에 한 3년인가 4년 이후에 공장이 완공됐을 때 지금 합의된 대로 그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아까 김정하 국장이 말씀한 대로 실제로 나머지 펀드 자금이 다 모아졌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모델일 뿐이고 다만 그나마 이런 것이 성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도 저는 많다고 봐요. 다만 그거를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다만 울산시가 주목해 보는 거는 광주형 일자리를 가지고 울산시나 울산의 어떤 이런 부분이 왈가왈부할 시점이 아니라 울산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예요. 광주의 경차 SUV 한 10만 대 정도를 가지고 서로가 막 논쟁만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아까 김정하 국장이 얘기했듯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전망이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이 미래를 향해서 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미 이 GM 같은 경우는 7개 공장을 폐쇄를 하고 10,000 몇 명 이상들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군살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업체들도 지금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반면에 울산이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데 만약에 그 시대가 다가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첫째, 전기차, 수소차 이런 진행이 된다면 현재 어떤 고용 인원이 남아 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품이 30% 이상 줄기 때문에 부품사 협력업체들도 심각한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다 진단하고 있고 정부도 그걸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핵심적인 문제는 그러면 이 위기를 고용의 위기와 산업의 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 울산이 다시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중요한 거는 광주형이 찬성이니 반대니 대보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논쟁할 거 아니라 울산을 중심으로 울산시와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지역의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용과 산업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될 때다. 그걸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될 텐데 지금 광주형 문제 이미 이제 합의가 됐고 논란 끝에 진행되고 있는 걸 가지고 저는 지금 왈가왈부하기에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울산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 거는 이게 3년, 4년 이후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울산이 자동차 산업의 메카답게 실제로 울산의 대부분 값비싼 차나 미래차들의 생산 기지가 여기예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동이오토 같이 현대차가 소형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울산이 막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게 올지 안 올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놔놓고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울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울산시와 현대자동차 노조나 자동차 금속노조, 그다음에 민주노총,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회사, 부품 관련 회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하지 않으면 저는 가장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자동차 부품 산업부터 오게 돼 있다. 가장 취약한 구조니까요. 거기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생산량이 일정 정도 줄어들게 된다면 이 타격이 어디로 가냐면 부품 협력사에 가게 되고 부품 협력사가 위기가 오면 거기에 있는 고용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확대되면 도미노처럼 만약에 현대중공업에서 우리가 겪었듯이
중공업이 조선산업의 위기가 가서 3만 4만이 나가면서 도시가 황량해졌다. 그러면 이미 예상하고 있는 뭐 수많은 전문가들이 4, 5년 내에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거냐라고 본다라면 그거부터 지금 공동 대응을 모색하지 않으면 미국의 디트로이트 수많은 자동차 도시들이 명멸을 해갔던 역사를 밟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른 사례를 봤다라면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게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과 고용 위기에 대항한 울산의 노사정이 정말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좁히고 그 다음엔 서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나눠 해야 된다. 이렇게 될 때만이 도시도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고요. 노동자의 고용도 큰 충격 없이 어떤 이런 부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고 산업의 위기의 문제들도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동차 산업이 광주로 인해서 생긴 것보다도 울산의 메카인 이 자동차 도시를 다시 살리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뭘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 핵심적인 주제를 잡고 울산이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다시 또 정리까지 해주셔서 제가 더 덧붙일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저도 한 말씀. 같이 하는 걸로. 토론이 있으니까 조금만 네.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예, 다음은 기대 발전적 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현대자동차가 23년 만에 해외가 아니라 국내로 리턴하여 고용 효과가 좋은 제조업 공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리턴의 성공적 사례로 뿌리를 내린다면 향후 제조업의 국내 리턴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 울산형 일자리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두 분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얘기를. 네. 근데 앞서 이제 특보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정부 정책은 방향성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대단히 국가적 차원에서 혼란이 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 정책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면 과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건지 그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이게 지금 과연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주는 정책이라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해외 공장 리턴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자동화로 많이 이해를 하시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기존의 대량 생산 체계가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이 기술이 변화하면서 소수의 인원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해내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기업들이 선진국의 기업들도 해외에 나가 있다가 국내로 복귀합니다. 근데 그 국내 복귀한 상황에서 이들이 실제로 고용이 증가하는 방식은 아니고 실제로 고용이 증가하지 못하고 소수로 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국내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 리턴만이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울산형이라는 일자리가 존재하는가 광주형이라는 일자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제가 듣기로는 전문가 말씀에 의하면 워낙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별 산업정책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형 일자리, 지역형 산업정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여기에다가 이제 노사 상생형이라고 계속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지역형 일자리를 계속 추동하면서 뭔가 우리가 저 길로 가면 새로운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는 일자리가 줄고 있고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나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상당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거나 로봇에게 세금을 물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사회 전반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일자리를 만들 것처럼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이 부분에서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어떻게 각자가 조금 더 이게 예견하면서 그럼 기존에 우리가 일자리가 복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웃긴 얘기거든요. 스스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일자리로 복지를 하면 일자리 없는 사람은 복지에서 전혀 아무런 수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소득 시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담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가 재벌한테만 집중되고 국민들한테 지금 안 가기 때문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지금 체감을 못하는 지금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재벌 중심 경제 체계를 바꾸는데 상당히 국가 차원에선 어렵겠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존에 워낙 재벌 중심 체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저희가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울산형 일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뭐 노사나 대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건 맞는데 좀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당장의 현안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좀 허심하게 서로가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부 정책 부분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주시가 주도가 돼서 한 거라 여기 원래 강주시 공무원을 모시고 싶었으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당연히 이렇게 정확하게 못하신 거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울산형 일자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뜨겁게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형 얘기도 저도 좀 드리죠. 바로 하십시오. 참고로 다시 저도 말씀은 제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앙의 어떤 정부 관료는 아니고 다만 정부가 정책 방향을 그 제시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거를 울산시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수용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지역형 일자리 또는 울산형 일자리 또는 광주형 일자리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뭐 모델이 지역 상생형 일자리 이 개념이 지금 그 거의 언론을 거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 배경도 결국은 그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광주의 전 시장인 윤장현 시장 때 광주형 일자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국노동연구원이 그거를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독일 모델과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제시를 한 거를 광주 윤장현 시장 때 그거를 논의를 하다가 끊임없이 노사 간의 어떤 갈등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못하다가 이제 이용섭 시장 체제가 들어섰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그런 거죠. 어찌든 고용의 위기 상황에서 제조업에 어떻게 됐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노사 간의 어떤 그 상생으로 만들어진다라면 중앙정부는 지원을 하겠다. 이게 이제 중앙정부가 말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 지원 대책인 거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을 보면서 정부는 그런 모양은 자동차 산업만이 아니라 제조업의 구미 같은 경우 이를테면 과거에 어떤 그 박정희 정부 이래로 경북에서 최고의 어떤 그 전자산업단지처럼 돼 있었고 굉장히 이 부유한 도시였는데 최근에 와서 심각한 상황이 생기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한국의 반도체가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그 대규모 투자를 구미에서 유치를 하면서 유치를 하려고 구미형 뭐 이런 얘기를 응모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산이 지금 조선과 그 GM이 빠져나가면서 군산이 도시가 지금 황량해져 있습니다. 그 지역 하나가 지금 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군산에도 지역의 요구와 노사정 이런 단위들이 뭔가 합의가 되는 게 있으면 뭔가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지 그 없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울산으로 얘기해서 울산형 일자리라는 얘기는 언론에서 만들어낸 얘기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접근되어진 얘기는 없어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러면 울산에 맞는 일자리 이 모델은 어떤 걸까?
이런 걸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울산에 맞는 일자리라는 것은 저는 울산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징은 3대 주력 산업이 핵심 도시다.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또는 일부는 이제 비철금속 4대 주력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한 3대 주력 업종인데 여기가 현재 민간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형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거의 한 60%에 육박을 할 정도고 여기에 있는 노동자 수도 전국에서 가장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도 전체 인구 구성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지역이 울산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가장 강력한 그 노동조합이 또 존재하는 데이기도 하고 가장 강력한 어떤 재벌들이 입김이 강한 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의 기반이 어쩌면 가장 잘 안 된 지역이 울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노사나 현대중공업 노사는 전국적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정부는 넉넉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과거에 어떤 그 자한당의 어떤 23년간 지방정부는 주로 무슨 일을 했느냐. 노동계가 파업하면 사용자 단위를 전부 모아가지고 노동계를 비판하는 정도로만 해왔던 거고요. 지금 송 시장 그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입안했던 것은 노와 사를 같은 파트너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제 주체인데 이미 송 시장 민선 7기가 들어섰을 때는 3대 주력 업종 중에 이미 이 송 시장 그 민선 7기가 들어섰을 때는 중공업은 이미 이 조선은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좀 회복세에 있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중앙정부나 세계가 진단하듯이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 석유화학은 예전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어쨌든 중국의 추격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구조를 뭐 고도화해야 된다는 이런 전문가의 진단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울산형이라고 얘기를 굳이 말을 붙이려면 울산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위기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정리를 한 가운데서 노와 사와 정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나는 울산형 일자리가 되는 건데, 언론에서 말하는 지역형 일자리 개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울산에 지금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노사정 간의 어떤 신뢰와 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뭔가 울산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상생형 일자리는 과거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로 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은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노동조합도 고용을 지킬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지역의 경제도 살면서 도시의 어떤 황폐화도 막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형 일자리를 접근하는 지름길이다. 울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고 울산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3대 산업의 메카고 많이 복잡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그 상생형 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힘주어서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오늘 그 토론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주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한국 사회 지금 일자리 문제 상당히 심각한데 저는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지방정부의 노동특보께서 오셨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자리는 만들긴 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너무 이제 과잉으로 정책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 무르익지 않은 정책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서 현장을 더 혼란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정확하게 투트랙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업 노동자나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다시 그러니까 진입을 못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퇴출돼서 자영업에서 다시 줄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런 부분에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확충하는 방식에서 지금보다는 엄청 많이 확대해서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IMF가 최근에 한국 정부에 경고를 했습니다만 재정 지출 너무 약하다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그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벌어들인 이 이익을 국민들에게 나눠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정책과 사회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좀 차분하게 정책을 좀 입안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득 재분배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비해서 노동자한테 거의 안 되는 현 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정부의 역할이 어디에 힘을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마지막으로 스티프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뭐 저는 김정아 국장이 얘기한 부분들의 가치관 문제는 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네. 다만 제가 이제 공직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사회적인 여건과 국민적인 의식,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세력 역관계에 따라서 주요 정책이 이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노동의 어떤 그 존중의 가치를 접근을 하고 있고, 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한계는 역학관계의 어떤 한계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나마 이런 부분들을 성공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바라보는 것들은 기존 산업의 어떤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거고, 새로운 어떤 그 미래 성장 산업의 이 미래라는 것은 아직 이 제대로 다가와 있지 않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공공 분야부터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보수 정당들로부터는 국민들을 퍼주기 정부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일자리 분야하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어떤 성장 문제나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재정 지출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IMF에서는 여전히 이제 부족하다라는 것은 뭐 정부가 참고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노력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으로 왔을 때 제일 답답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역 정부가, 지방 정부가 크게 정책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러면 아무 그 정책 수단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저는 어쩌면 무능한 부분인 거고요. 자기 이 권한 안에서만 하는 건데 도시가 예를 들어서 흔들릴 수가 있고, 고용의 위기가 올 수가 있고, 산업이 기존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수많은 시민들의 삶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정부가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의견이 다르고 서로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이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지금 그 일자리와 노동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어느 정부도 실현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거죠.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정부의 역할은 이런 노력을 하는 거고, 저는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은 누구보다도 이런 데 대한 어떤 의지는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제가 그것을 입안해서 어떻게든 노동계의 신뢰와 사용자들의 신뢰와 전문가들의 신뢰들을 모아서 울산의 위기를 시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울산의 노, 사, 정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차이를 좁혀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울산이 닥치고 있는 산업과 고용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은 힘이나마 미력하지만 이런 부분에 이제 보탬이 되려고 저도 제가 이 역할을 맡았던 거고,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이런 부분을 같이 시민들하고 공유해서 풀어보고 싶다라는 마지막 바람 정도가 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시장님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울산의 부품 산업 중에서 뭐 엔진, 변속기 사업부 일자리, 이렇게 많은 부분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거를 노사정이 같이 뭔가 힘을 모아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강주형 일자리가 강주시만의 일자리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전국적 확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탄생한 소중한 결과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에 노동계, 경영계, 행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일자리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실제로 보여줘야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모두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법인이 설립되는 만큼 공익성 확보를 위한 투명 경영, 일자리 혁신을 통한 좋은 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울산형의 그 상생형 일자리 그리고 노동계 입장 그것도 앞으로 좋은 결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